정리 23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낄 것이다. 이에 반하여 그것이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표상하면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은 자기가 증오하는 것에 있는 반대되는 감정이 보다 크거나 보다 작음에 따라서 보다 크거나 보다 작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감정의 요소들은 어려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쭉 읽으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 약간의 해설을 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이 불행해지면 고소하게 느끼고 그 사람이 또 번영하게 되면 기분이 불쾌해지죠. 이러한 감정은 상대방을 얼마나 더 증오하느냐, 얼마나 더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비례할 것입니다. 몹시 미워하면 몹시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더 고소하게 느낄 것이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매우 불쾌해질 것입니다. 정명, 미움받는 것은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한에 있어서 파괴되며 보다 큰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될수록 그만큼 많이 파괴된다. 정리 11의 주석이 인용되어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이 각가지의 커다란 변화를 받아서 때로는 보다 큰 완전성으로 때로는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수동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설명해 준다. 저희 앞에서 다룬 정리인데 수동이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정신이 능동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외부 물체가 우리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수동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동들이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감정은 능동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외부 사물이나 그 관념이 신체에 접촉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정리 20에 의해 정리 20은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이 파괴되면 당연히 기뻐할 것입니다. 자기가 증오하는 것이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반대로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점이었다. 다음으로 기쁨은 기뻐하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며 그 기쁨이 보다 큰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존재를 보다 많이 정립한다. 만일 자기가 여기서 자기가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을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증오하는 것이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그 사람이 즉 어떤 사람 그 증오하는 사람이 표상을 하게 된다면 표상이라는 말은 꼭 시각적으로 머리에 어떤 상을 그리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면 이 감정은 이 표상은 그 사람 자신의 노력을 억제할 것이다. 정리 13이 인용되어 있으니까 보죠. 정신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사물을 표상할 때
그러한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을 가능한 한 마음에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앞에서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선거철이라서 선거 예를 들었죠. 그래서 3선 이상 다선 의원이 또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에서 감점을 주는 룰을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안 되면 당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 10일의 주석에 의해 했으니까 정리 10일의 주석도 살펴봐야 되겠죠. 정오하는 사람은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정리 10일의 주석은 그러면 우리는 정신이 갖가지의 크다란 변화를 받아서 때로는 보다 큰 완전성으로 그러니까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 어떤 감정이라고 했죠? 기쁨의 감정, 때로는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을 슬픔의 감정, 이런 기쁨과 슬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러한 수동들은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설명해 준다. 주석을 보면 이러한 기쁨은 별로 확고한 것이 아니며 이 기쁨이 확고한 것이 아니며라고 했기 때문에 좀 번역상의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확고한 것이 아니다. 슬픔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있다. 그런 뜻이죠.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마음의 갈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게 되고 이렇게 감정이 변하니까 갈등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내가 곧 정리 27에서 밝히겠지만 지금 요 정리 23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와 유사한 것이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표상하는 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자기와 유사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 가족, 친지 혹은 같은 공동체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한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반대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 여기서 것이라고 했는 것은 포괄적으로 사람만 꼭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동물이나 사물 같은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유사한 것, thing이라고 표시했죠. 그것이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표상하면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정오에만 주의한다. 정오에 대해서만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정오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는 거죠. 자, 정리 24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오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느낀다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정오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반대로 그 사람이 우리가 정오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사랑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앞에서 말한 그 반대의 경우인데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우리는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방해하면 동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해버리거나 그 사람이 잘 안 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면 나와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네 하는 동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명, 이 정리는 정리 22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명된다. 정리 21을 돌아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석, 이러한 정오와
유사한 정오의 감정들은 이 질투와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질투는 인간이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며 또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고찰되는 한에 있어서 정오를 따릅니다. 자, 새로운 감정이 하나 다시 나타나죠. 질투. 자, 질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되면서 질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피질투자의 불행을 기뻐하고 행을 슬퍼한다는 점에서는 질투나 정오나 같은 감정에 속한다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정오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불행을 기뻐하고 행복을 슬퍼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정리 25. 우리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자, 것,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것, 즉 사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긍정하려고 노력한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한다. 자, 긍정과 부정, 좋게 생각하는 것을 긍정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부정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것,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좋게 느끼는 반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므로 호불호는, 즉 좋고 나쁘고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정명,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은, 자, 여기서 표상이라고 나오면, 감정에서 표상이라고 나오면 전부 느낀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킨다. 그러나 정신은 우리를 기쁨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들을 가능한 한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느끼려고 애쓴다. 그 말이죠. 정리 12가 인용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면, 정신은 신체 활동의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하는 사물을 가능한 한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코나투스라고 했죠. 즉, 자기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것들을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현존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는 뜻이죠. 인용된 정리를 살펴보면 제2부 정리입니다. 정리 17.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면, 인간의 정신은 신체가 그 외부의 물체의 존재 또는 현존을 배제하는 변형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될 때까지는 그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고찰할 것이다. 그 다음 개도 인용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면, 인간의 신체를 한때 자극하여 변화시켰던 외부의 물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정신은 그것들을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신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죠. 어떤 예를 그때 들었습니까?
아마 먹는 것을 예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또 식사를 하거나 빵을 먹었을 때 이제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한 계속 그 먹은 음식이 우리의 신체에 있다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현존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 소화되어서 다시 신체가 그것을 원할 때 비로소 그 음식이 우리 신체에서 사라져버린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제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현존하는 것으로 고찰하게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정리 13에 의해 정신은 우리를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들의 존재를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또 우리는 반대의 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한다. 자, 정리 13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정신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사물을 표상할 때 그러한 것들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을 가능한 한 마음에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그때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까? 지금 아직도 선거 시즌이니까 그 선거 예를 들었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다선 의원이 또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공천 시스템에서 자기가 감점을 주는 룰을 배제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모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하는가를 지금 고찰하고 있습니다. 정리 2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오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그 정오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하려고 노력하며 반대로 그것을 기쁨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슬프게 만든다고 느끼는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하며 기쁘게 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정명, 앞에 정리가 정리 21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정리는 정리 23으로부터 나온다. 주석을 보시죠. 이 정리들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며 반대로 자기가 정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기 십상이라는 것을 안다. 이러한 표상이 자기에 대하여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의 관계할 때는 그만으로 불리며 광기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스피노자는 굉장히 광기라고 할 정도로 격화시켜버리죠. 어떤 감정이 새로 나옵니까? 거만. 자, 거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명, 앞에 정리가 정리 21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정리는 정리 23으로부터 나온다. 주석, 이 정리들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며 반대로 자기가 정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기 십상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이 흔히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이죠. 그러니까 교양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상이 자기에 대하여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자신에 관계할 때는 그만으로 불리며 광기의 일종이다.
거만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스피노자는 거만과 교만을 구분합니다. 아직 교만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 거만은 여기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소위 거드름 피우는 사람을 얘기하죠. 거드름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고, 교만은 자신의 재능이나 소유물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스피노자의 정의에 따르면 교만감을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만은 매우 교정되어야 할 나쁜 감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교만은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다루게 될 기회가 있지만, 어떤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그 자체를 자신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교만이라고 스피노자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교만이라는 감정은 매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틀리는가는 다음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단지 자신의 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눈을 뜬 채로 꿈을 꾸며 따라서 그것들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즉 거만한 사람은 눈을 뜬 채로 꿈을 꾼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꿈에서나 가능한 일을 마치 자기가 현실에서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떠벌리며 다른 사람 위에서 잘난 체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경향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그것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그 자신의 활동 능력을 한정하는 것들을 표상할 수 없는 한에 있어서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느끼기 때문이다. 그 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러한 태도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이 문장이 약간 좀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붙였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명이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다고 부풀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만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적정 이상으로 대단하게 여기는 것에서 생기는 기품이다. 또 인간이 다른 사물에 대하여 적정 이상으로 대단히 여기는 것에서 생기는 기품을 과대평가라고 부른다. 거만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죠. 자기 자신이 거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과대평가라는 것은 자기가 느끼는 긍지가 지나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러한 평가를 과대평가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인간이 다른 사물에 대하여 적정 이하로 하찮게 여기는 데서 생기는 기품은 무시라고 불린다. 즉 가소평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무시 또는 가소평가는 앞에 거만과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만하고 자기에게 과대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능력에 맞는 직책이나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므로 그 반대인 무시나 가소평가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특히 이 보통의 사람들은 비록 거만하지 않고 가대평가를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무시되거나 가소평가되는 것은 몹시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코나투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무시되거나 가소평가된다면
그의 본성과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이나 직책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무시나 가소평가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무시당하고 가소평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몹시 불쾌하죠.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코나투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